안녕하세요. 물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일주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1번 물리학 강의입니다. 여러분 공간정보학과는 물리를 한 학기만 배우죠. 자, 여러분을 위해서 물리 공대 다른 과에서는 2학기에 걸쳐서 배우는데 여러분은 한 학기에 배우기 때문에 물리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연결해서 한 학기에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물리학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인간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바다에 이렇게 돛담배를 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물론 호수에 돛담배 타고 있으면 재밌겠죠. 그런데 끝없이 펼쳐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딱 돛담배 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는 그러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면 되겠죠. 네. 또 금방 누가 구조해 올 거라는 걸 잘 알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이 바다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바다 저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자기 고향에서 굉장히 멀리 가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했습니다.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컬럼버스나 마젤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3개월치 식량 싣고 그리고 이제 탐험을 떠났죠. 컬럼버스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마젤란은 어떻습니까? 계속 똑바로 갔더니 제자리로 돌아와서 배를 타고 나가면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오늘날은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저기 끝없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자, 여기서 저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구를 보면 사실은 우리 외롭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별들 중에서 우리 지구는 어떠냐면 여기 딱 이렇게 마치 망망대해에 돛담배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신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조금 눈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야, 저 별들이 뭘까? 500년 전에는 저 별들에는 거기는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저기가 있고 또는 신이 저기서 살고 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가면 어떻게 될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저 별이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런 별들의 망망대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지구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어디까지 가봤는지 보겠어요. 우리 달까지 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구가 있고 저기 이제 달이 있죠. 달까지 가는데 실제로 달까지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보고 자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뉴스를 보고 산 사람입니다.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40만 킬로미터. 사실 이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구 지름의 30배 정도 되는데 여기를 우주선 타고 우리 간지 알죠? 그 우주선이 뭐였냐면 첫 번째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첫 번째 간 우주선 이름이 바로 1969년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7월 20일인데 이게 바로 아폴로 11호였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드디어 달에 가서 착륙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미국의 나사에서 보냈죠. 그래서
미국 국기 성조기를 딱 하고 여기다 기념사진 이렇게 찍었습니다. 실제로 갔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갔느냐? 시속 3,600km로 갔습니다. 시속 3,600km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우리가 좀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면 시속 100km죠. 고속전철은 어떻습니까? 시속 300km입니다. 근데 시속 3,600km라면 고속전철의 12배입니다. 엄청 빠릅니다. 이거를 초속으로 고칠 것 같으면 1000m인데 우리 빠른 속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음속이 있죠. 음속으로 간다고 하면 음속이 초속 340m니까 이게 음속 3배의 속도로 가는 거죠. 비행기가 음속으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속의 3배의 속도로 가면 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106시간 4일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4일 걸려서 달에 드디어 착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멀리 간다면 어디 간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어디? 화성에 실제로 갔습니다. 이건 작년에 최초로 무인 우주선이 착륙했습니다. 화성에 가려고 하면 지구하고 화성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울 때 쫙 가야지 됩니다. 제일 가까울 때, 멀 때는 엄청 멀겠어요. 네, 서로 반대편에 있게 되면 엄청 멉니다. 그래서 가까울 때 잘 골라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구에서부터 화성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최소 가장 가까울 때가 얼마냐면 5,60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네, 달까지 40만 킬로미터에다가 5,600만 킬로미터 굉장하죠. 이거는 달까지 거리의 145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착륙을 했습니다. 언제냐면 2018년 5월 5일 날 이것도 역시 나사에서 쏘아 올린 것입니다. 나사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의 이름이 인사이트호였어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호가 이렇게 착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크게 났었죠. 아마 이것은 여러분도 신문에서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 화성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빨리 갔을까? 네, 화성에 가는 우주선은 시속 58,000km로 갔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달까지 가는 것의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것은 초속 16,000km고 이건 음속으로 오실 것 같으면 음속의 47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속력으로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냐면 약 40일 965시간 걸렸습니다. 얘도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40일 정도 걸린다면 갈만하지요. 그런데 화성도 어떻습니까? 화성도 우리 태양계에 속한 별들입니다. 근데 아까 본 수많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그 별들 하나하나가 다 태양과 같은 것들입니다.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 태양에 다 속해 있는 거겠어요. 그러면 별까지는 얼마나 멀까? 자, 화성까지는 가장 가까울 때가 5,600만 킬로미터인데 별까지는 어떻게 될까? 별을 보면 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과 같은 것인데 가장 가까운 거, 그거는 얼마냐면 우리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광년으로 표시했어요.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죠.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 이게 이제 거리에 다니게 되겠어요.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를 얘기할 때는 이 광년으로 얘기하는데 4광년, 태양에서 4광년까지는 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별이 바로 이 별인데 이 별이 바로 뭐냐면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그래서 4광년, 정확하게는 4.37광년인데 이 4광년 걸린 알파 센타우리까지 우리가 간다고 하면 얼마쯤 걸릴까 한번 보겠어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부터 알파 센타우리 가는데 우리 이게 유명한 영화에서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판도라 가는데 이 판도라는 바로
알파 센타우리에 속한 위성의 이름인데 이거 가지고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바타, 여러분 아바타 봤습니까? 네, 아바타가 바로 배경이 이 판도라인데 판도라가 바로 저 알파 센타우리 별에 있는 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 자 이런 위성에서 이런 거 나온 거 봤죠. 자 여기까지 한번 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 우주선의 속력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좀 그럴듯하겠습니까? 아까 화성 갈 때 우주선의 속력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네, 음속의 47배, 음속의 50배겠죠. 그래서 우리 아마 마음 크게 해가지고 음속의 100배로 네, 시속 12만 2,400km 하면 이게 바로 얼마냐면 음속의 100배가 됩니다. 이 음속의 100배라고 하더라도 광속으로 고치면 이게 광속의 10,000분의 1배밖에 안 되겠어요. 0.00011배. 예. 자, 그래서 음속의 100배인 화성 가는데 걸린 놈의 속도 2배. 이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가면 얼마 걸리느냐? 저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는데 39,7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음속의 100배로 가면 39,700년 걸린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39,700년 걸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9,700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네, 크로마뇽 있죠. 아주 원시 시대의 사람입니다. 크로마뇽이 이거는 구석기 시대보다 훨씬 전이에요. 이 크로마뇽이 지구에 출현한 시기가 언제냐면 32,000년 전입니다. 32,000년 전에 크로마뇽이 생기고 막 이 3만 년, 4만 년이 지나서 오늘날 된 거죠. 자, 39,700년이라는 건 그 정도의 시기.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디입니까? 태양에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가장 가까운 별은 거기 딱 하나 있는 게 알파 센타우리가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4.3광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러면 별들과 별들 사이는 얼마나 멀까? 사실은 우리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별들의 대부분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은하라고 하죠. 갤럭시라고 하죠. 보통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가 별이 한 8,000개, 8,000억 개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네,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이 우리 은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아까 알파 센타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4광년이죠. 4광년 떨어지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습니까? 39,000년 걸린다 그랬죠. 그런데 저 은하의 반지름은 10만 광년이고 사실은 이 은하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접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접시의 두께에 해당하는 데가 뭐냐면 2,000광년에서 10,000광년 정도 이렇게 두께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뭔데 그래서 한쪽에 그러면 우리 태양은 어디쯤에 있느냐?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약 26,000광년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은하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 걸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4광년 걸리는데 음속에 100배로 갔을 때 4광년 걸리는데 자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4광년 떨어진 데가 이제 4만 광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4만 년 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인간은 지구 바깥으로 한 발짝이나 태양계 바깥으로 한 발짝이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우주는 그렇게 넓은데 우리는 바깥으로 전혀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생과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저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우주선 타고서 영화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별에 가는데 이때 다른 별이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다른 별이 아니라 다른 은하에 속해 있는 다른 별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가 무슨 은하냐면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예요. 이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250만 광년입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가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그 옆 동네에 있는 은하는 250만 광년이에요. 거기까지도 마음대로 갑니다. 지금 영화. 그러면 이 영화가 그냥 순전히 엉터리로 만들었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은하뿐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뿐 아니라 더 먼 은하까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내 생전에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물리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특수 상대성. 여러분 상대성은 잘 알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알게 됐어요. 네, 사실은 네, 음속의 100배로 가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는데 4만 광년 걸리는데 4만 광년 이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우리 저기 생전에 갈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나중에 이제 특수상대성을 우리 배워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잘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네. 자,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물리학이 바로 그런 것을 알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리학이 뭔지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이 물리학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리는 그냥 복잡하고 내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거라는 인상이 있죠. 그래서 물리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죠. 사실은 이 물리학이 이공계에서는 꼭 필수로 배워야지 됩니다. 이공계 대부분의 과에서는 1년 동안 필수로 배우는데 지금 여러분 공간정보학과에서는 이것을 반년 동안에 배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물리학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공계 학생들이 이걸 전부 다 배워야지 되냐면 자기 전공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의 원리들, 법칙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분야가 바로 물리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은 꼭 이공계 학생이 아니더라도 현대인을 살아가는 교양인이라면 그 뿌리는 그 대강의 줄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물리학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그 과정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감동 드라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나온 덕택에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물리학이 발전한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굉장히 먼 거리도 몇십만 광년, 몇백만 광년 떨어진 데까지도 우리가 생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그런 물리학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현대 교양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맨 먼저 인간이 어떻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는지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면서 몇 번의 돌발 퀴즈가 있습니다. 돌발 퀴즈 첫 번째입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돌발 퀴즈 여러분 성적이 들어갑니다. 네, 자동으로 이렇게 그 채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느라고 자동 채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강의실 강의할 때는 이게 이제 자동으로 채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돌발 퀴즈는 뭐냐면 3000년 전 사람들은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는 지금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다.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도 우리 깨닫게 됐냐면 원자 속의 비밀까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원자 속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전체도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가 그 우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원자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이 오늘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3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네. 3000년 전이 굉장히 오래가 아닙니다. 사실은 3000년 전이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신라시대, 백제시대, 고려시대 이때입니다. 고구려 때. 자, 이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구석기 시대나 이런 원시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문명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네, 중국에서는 언제냐? 공자님 나왔을 때, 네,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나왔을 때, 네, 또 유럽에서는 예수 나왔을 때, 이럴 때가 3000년 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은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았을까? 알지 못했을까?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나 골라잡는다면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이 발달하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어떤 시대나 꼭 3000년 전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나 그 시대에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과학자여가지고 자기가 자연의 이치를 찾아낸 게 아니죠.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잘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연의 이치, 그렇게 듣고 보고 배운 거,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른 자연의 이치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거니 하고 믿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믿었던 자연의 이치,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딱 믿었던 것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틀림없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설명하지 못한 이유를 학자들이 결국에는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의 이치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바뀐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뀌면 추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네, 여기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연의 이치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증거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의 진리까지도 또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가 틀렸어라고 하는 걸 하나 해결했더니 전혀 새로운 것까지도 전부 알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씩 도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약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진리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증거를 또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네, 더 많은 걸 또 이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이해가 발전했는데, 근데 이렇게 발전한 자연에 대한 이해가 연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도약을 했습니다. 쭉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깨달아서 한 단계 점프하고 또 한 단계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여러 번 있지 않았고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원전 3세기, 17세기, 20세기,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번 학기에는 바로 이런 도약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3000년 전에는 어땠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의 어떤 지방에서 어떤 나라에서 무엇인가 알려지면 그게 금방 순식간에 다 알죠. 그래서 네, 모든 지식이 순간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마다 문명이 따로따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치에 대한 이해도 지방마다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한 지방이 어떤 문화권입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이죠.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 믿었던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겠어요.
우리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 동양에서 믿었던 그건 바로 뭐냐면 이 기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양오행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인간사와 자연까지 합해서 이 음양오행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음양오행설은 굉장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사실은 언제 생겼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제왕 복희가 음양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원전 2000년 전 하해우라고 하는 사람이 오행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언제 기원전 500년, 지금부터 한 2500년 좀 되죠. 춘추 전국시대에 추연이 이걸 정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설 사실은 우리도 기억하면 한 1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부분의 이 동양에서는 대부분을 이 음양오행설로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묘를 진다든가 집을 진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 음양오행설을 비추어서 하지 않으면 큰일 났죠. 네. 심지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음양오행설. 또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한의원에 가면 한의원에서 어디 아프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음양오행설 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자연이 일어나는 이치나 또는 인간사가 일어나는 이치나 또는 사람의 몸이 아픈 거 이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음양오행설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양오행설이 발달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린 이 과학, 우리 인간이 깨닫게 된 이 과학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데서 했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고대 그리스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에서 바로 여기 요 지방입니다. 요 아테네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연의 이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전부 좌지우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는 거 할 때는 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면 제일 쉽죠. 네. 우리 동양에서 음양오행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었다면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이거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와 자연현상은 신이 좌지우지한다. 심지어 자연현상 중에서 그 현상 부분을 지배하는 신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인간사를 지배하는 신들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인간이 살다가 어떤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한테 간절히 원하면 그 신은 담당하는 신이 어떤 자연현상이나 인간사도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해준다. 바로 그런 데를 한 데가 바로 뭡니까? 신전이었죠. 그래서 이 델피 신전과 같은 데는 아직도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 그런 신에게 간절히 청하면 들어주는데 그런 것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었죠. 자,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3000년 전에 신들이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대한 기본 개념이었고 믿음이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원전 3세기에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있다가 그 믿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찾아내게 된다 그랬죠. 바로 어떤 현상을 찾아냈냐면 그때 신과 관련 없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 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신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저절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지 이걸 찾기 위해서 면밀히 관찰하는 학자들이 출현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학자들이 출현하게 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 주변에 에게해 이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가지고 포로로 온 노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시민 계급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학자층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학자층이 당시 이런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는 그런 학자층이 나왔는데, 사실은 인간의 역사상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가 일어났던 데가 바로 이 고대 그리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면밀히 관찰했더니 이 세상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너무 복잡한 자연현상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어떤 자연현상만 대상으로 했냐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영향을 안 끼치고 가만히 놔두면, 오늘날의 언어로 말한다면 힘을 가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어디와 어디로? 지상과 천상으로 나뉘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물체들은 가만히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움직이더라도 정지하는 거였어요. 언젠가는 정지.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던 게 내가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정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위로 던졌어요. 위로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근데 결국은 떨어져서 다시 정지하죠. 자, 이렇게 정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뭐든지 이거 마치 지상은 인간들의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말년에는 고향에 찾아가서 쉬죠. 이 돌멩이도 고향이 어디냐면 땅입니다. 땅. 그래서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다급하니까 막 뛰어가죠. 우리도 그렇죠. 고향에 갔는데 저기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지한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물체들은 가만히 놔두면 정지하는 게, 이게 바로 지상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가보더라도, 어떤 물체는 결국에는 정지할지 아닐지 확인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움직이던 물체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정지할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왜? 원리가 있으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반드시 고향에 가서 쉬어야지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정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언제 깨지게 되냐면 17세기에 갈릴레오에서 깨지게 되죠. 갈릴레오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둔 물체가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속도가 변하지 않고 무한히 똑같은 속도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갈릴레오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 끝까지 가봤어? 네, 여기는 어땠습니까? 반드시 마지막에는 반드시 마지막까지 따라가 보는 거 굉장히 힘들죠. 갈릴레오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따라가 보지 않더라도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적인 사고 실험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천상 법칙입니다. 천상이라는 하늘 세상인데 하늘에 있는 건 뭡니까? 별들이죠. 별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운동을 합니까? 뺑뺑 돌지요. 그래서 원운동을 합니다. 이게 지상에 있는 물체는 결국 정지하는데 천상에 있는 물체는 원운동을 하니까 이건 왜 그럴까? 여기에 바로 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상법칙과 천상법칙 나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신들이 오로지 좌지우지했는데 그 신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천상은 신들이 사는 세상이고, 그러면 신들이 사는 세상에 속한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완전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운동 뭡니까? 원운동이죠. 근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확인해 보지 않고도 별들은 전부 다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 이 완전한 원운동이란 아주 삐뚤어진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칭성이 좋은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제 계속이 되었는데, 이때
자, 고대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그만, 우리 전체 지구에서 보자면 조그만 지방입니다. 이 조그만 지방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생각이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수입니다.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저기에 그리스가 있으면 그 옆에 중동 지방이죠. 네, 여기 예루살렘. 현재로는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30년, 30살쯤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3년 동안 가르침을 주었죠. 근데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나서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불같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가 이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또 나온 것이 바로 뭐였냐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기 그리스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저기 이태리죠. 이태리가 바로 로마 제국이 일어난 데였어요. 자, 이 로마 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네, 이 로마 제국은 여기에 유럽 전체,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유럽 전부, 거의 전부, 그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중동 지방을 전부 통일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은 뭡니까?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로마와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을 믿는데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유일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의 신만 진짜 신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 사람들은 다 갖다 죽였어요. 네, 박해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독교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로마의 황실까지 거의 다 기독교 신도들이 막 생기게 됐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 이제 더 이상 박해하지 말아라. 이게 박해만 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92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네,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전부 다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95년에 로마가 망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죠. 네, 그래서 네, 망하는데 이렇게 그 제국,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국교로 채택한 기독교는 바로 이 지방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긴 중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 중세 동안의 특징, 기독교의 영향은 무엇이 있었냐면 기독교는 바로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 하면 성경이 있죠. 성경, 구약 성경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느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을 관찰해서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거. 이거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한 일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자,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국교인 이 세상에서는 네, 자연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미련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연 법칙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우주를 만든 하느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돌아가는 이치를 좀 알고 싶으면 그 시계를 자연히 관찰해서 또는 뭐 분해해가지고 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는 것보다는 찾아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계 제조회사에 가가지고 설계도 주세요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훨씬 빠르죠. 근데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 네, 이 로마 제국 이후에는 고대 그리스처럼 자연 법칙을 찾기 위해서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올림푸스 산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로마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16세기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천상에는
네, 거기 하느님과 성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좀 밑에는 여기 지상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신들의 세계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인간들에게 어떤 생각을 해주게 됐냐면 어떻습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만들려면 그 만든 이치가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가 어떻겠습니까? 복잡하겠습니까? 어떻게? 간단하고 논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탁 그것도 일주일 만에 팍 만들었죠. 그러면 그 이치는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로마 전에 고대 그리스에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기독교의 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에 대한 이치, 기독교가 생기면서 알고 있던 자연에 대한 이치가 바로 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었죠. 그래서 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기독교 교리처럼 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걸 부정하면 교리를 위반하는 게 되죠. 교리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종교재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심한 그런 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계속됐습니다. 언제까지? 네, 16세기, 17세기까지 1500년 동안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7세기에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17세기까지는 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라고 굳게 믿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17세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어땠습니까? 네, 뭐가 이상하면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때 17세기에 새로운 도약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 하면 여러분 잘 알죠? 지동설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주위를 원운동한다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에 태어나서 1543년에 죽는데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언제 제안됐다고 나오냐면 1543년에 제안됐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씁니다. 천구의 회전에 대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정리한 책인데 이 책이 언제 출판되냐면 자기가 죽고 1543년에 죽은 해에 출판됩니다.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이 책을 출판하라. 코페르니쿠스는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돌발 퀴즈 또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는 천상법칙을 믿었을까 의심했을까? 천상법칙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물체는 뭐든지 다 지구를 중심으로 완전한 원을 그리면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코페르니쿠스는 이 천상법칙을 믿었겠습니까? 의심했겠습니까? 이번에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믿었다, 의심했다. 이것도 답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이건 바로 답이 뭐냐면 믿었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것은 바로 이 천상법칙을 믿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당시 사람이 이거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서 별들을 보면 하루 저녁에 보면 전부 다 아침에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다 원운동을 하지만 똑같은 별들을 매일매일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의 별들은 전부 다 같이 움직이는데 그중에서 바로 17세기 이때는 5개.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딱 5개. 그게 바로 뭡니까? 행성입니다. 행성들은 어떤 일을 하냐? 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지금 화성을 그려놓은 거예요. 화성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네, 7월 31일, 그다음에 8월 10일 뭐 이렇게. 자, 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별들이 전부 다 완전한 원동을 한다면 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원동을 한다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행성들도 완전한 운동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지동설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지구와 같이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별들이 전부 다 완전한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동설을 제안을 했는데 이 지동설을 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제안하려고 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거 뭐 느끼지는 못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실제로는 지구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있느냐?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이 공전하는 속도는 초속 3km입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특히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런 얘기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코페르니쿠스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이거를 떳떳하게 발표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발표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걸 남겼을 때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지만 당시의 학자층들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자층들이 둘로 나뉘었어요. 지동설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럴듯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덴마크에 브라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 천문학자는 지동설 여러 가지로 조사해 봤어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맞을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걸 딱히 또 아니다고 하기도 뭐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느냐. 관찰을 했습니다. 행성들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 행성들을 관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브라헤가 관찰한 별의 자료는 오늘날에도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몇백 년 전에 별들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 이 브라헤는 망원경도 사용하지 않고 이때 이미 망원경이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망원경도 사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밀한 측정을 해서 남겼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 저기 있죠. 1582년부터 1600년까지 이렇게 그렸는데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빨간 선은 뭐냐면 오늘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진짜 당시에 여기 이거 화성인데 화성이 있었던 위치를 계산을 할 것 같으면 네, 브라헤가 얼마나 잘 측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자, 브라헤는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거 가지고 지동설이 옳은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브라헤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라헤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케플러한테 당시에 독일의 젊은 수학자였어요. 천재 수학자라고 알려진 케플러한테 이걸 좀 분석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게 분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별을 보면 화성을 보면 어떤 운동을 할까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케플러는 사실은 지동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자, 이 의뢰를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브라헤가 20년 걸려서 측정을 했다면 케플러가 분석하는데도 한 20년 걸렸는데 분석을 시작하고 10년쯤 있다가 1609년에 드디어 첫 번째 결과를 냅니다. 결과가 전부 3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결과가 바로 뭐냐?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을 돈다라고 하는 타원교대 법칙, 이거를 행성들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제1법칙이라고 하죠. 제2법칙, 제3법칙도 있습니다. 제1법칙이 바로 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타원을 도는 건 맞는데 이때 원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을 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행성들과 태양 주위를 회전은 하지만 그게 원이 아니라 타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16세기에 지동설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케플러가 17세기에 이제 케플러 법칙 나온 거죠.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를 비교할 것 같으면 네, 코페르니쿠스 16세기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케플러가 타원궤도를 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케플러 법칙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브라헤의 틀림없는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그러면 네, 케플러 법칙이 나옴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다른 의문을 더 안겨주었습니다. 그 의문이 바로 뭐냐면 행성들은 도대체 왜 타원궤도를 도는가 하는 거였어요. 자,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완전한 원궤도를 들어야 된다는 건 너무 그럴듯했죠. 왜 그랬습니까? 신들이 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타원궤도를 도는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은 이제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타원궤도를 돌까 하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의문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에 대한 이치가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졌는데 그 도약이 누구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뉴턴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 뉴턴이 물리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물리학을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오늘날 과학에 도달한 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바로 이 뉴턴의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이 나오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뉴턴의 물리학은 무엇을 우리한테 말해주겠습니까? 뉴턴의 물리학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네, 그것을 뉴턴은 어디에서 발표했냐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저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저서를 발표한 게 1687년이에요. 1543년에 지동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쯤 지나서 1609년에 케플러의 제1법칙이 나왔어요. 또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네,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발표됐습니다. 지동설이 나오고 나서 전부에서 얼마 걸렸습니까? 근 140년이 걸렸죠. 네, 그래서 140년 만에 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무엇의 문제? 지상법칙과 천상법칙이 이게 옳은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했을까? 네, 1687년에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프린키피아 책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권으로 되지만 두꺼워요. 우리나라에서 번역판 나왔어요. 3권으로 번역판 나왔어요. 굉장히 두껍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게 답니다. 뭐냐면 만일력 법칙과 그 다음에 운동법칙. 이 만일력 법칙과 운동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잘 배우는 거죠. 네. 자, 이거 가지고 당시에 지상법칙과 천상법칙을 대체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프린키피아는 왜 이렇게 두꺼웠느냐? 자, 이 개념들이 당시에는 전혀 생소했습니다. 그 생소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것이 바로 프린키피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만일력 법칙은 바로 뭐냐면 네, 여기서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도는데 왜 타원궤도를 돌까? 태양이 행성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 게 틀림없죠. 틀림없어요. 근데 그걸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네, 만일력 법칙은 태양이 행성들을 잡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인데 태양하고 행성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거 잡아다니는 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접촉하지 않는데도 작용하는 힘, 이건 뭐냐? 사탄이 개입한 거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근데 뉴턴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과 행성 사이에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힘 작용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힘 작용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냥 무조건 힘 작용하면 안 되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만 내가 쟤는 좀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있죠. 자, 쟤는 좀 마음에 들어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만일력 뭔가 이유가 원래 그 물체가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질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질량이란 말은 뭐냐? 만유인력을 작용하게 만드는 원인을 질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질량은 따로 질량이 있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무엇만 가지고 합니까? 만유인력만 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만유인력 작용하면 저놈은 질량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이 시작한 물리학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연법칙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학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을 숫자를 가지고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숫자로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리량이 필요한데 이 물리량이란 바로 뭐냐? 자연현상의 부분을 숫자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자연현상이 숫자로 그러니까 물리량 하면 숫자와 연관 지어야지 숫자로 대표돼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자연법칙은 F는 ma 이게 이제 자연법칙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F가 숫자 20, 힘이 20이다. 그러면 질량은 10이다. 그러면 가속도는 2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 두 개가 같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자연법칙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뉴턴이 시작한 물리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연법칙이 출현하게 됐어요. 이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느냐 하는 게 큰 문제였죠. 이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였는지 하는 의문을 이게 전부 해결해 줬습니다. 무엇이 해결해 줬어요?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이 해결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해결했다고 했는데 이 해결한 게 옳다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지상법칙과 천상법칙은 어땠습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 신이 사는 세상, 그래서 올 때 이랬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확인하는 건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계산한 숫자하고 실험으로 관찰한 숫자가 어때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행성의 운동만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부 다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새로 깨닫게 되면 새로 깨달은 게 더 많은 추가의 진리를 알려준다 그랬죠. 행성들이 왜 타원 궤도를 도느냐 하는 문제만 해결했을 뿐 아니라 주위에서 관찰되는 모든 자연현상에도 적용하면 숫자로 딱 맞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땠습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알게 된 것은 천상과 지상이 서로 다른 신이 사는 세상과 인간이 사는 세상이 다른 기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F는 ma라는 똑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동일한 법칙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물리학이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물리학이다. 물리학은 뭡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간단한 법칙, 이걸 기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오면서 생각하게 된 게 있다고 그랬죠.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논리적이고 간단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부합하는 바로 F는 ma라고 하는 간단한 기본 법칙으로 전부 설명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또 한번 돌발 퀴즈 한번 해보겠어요. 자, 물리학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물리학은 뭘까? 자, 물리학 뭘까 하면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과학, 우리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배우죠. 생명과학은 대상이 뭡니까? 생물입니다. 지구과학은 대상이 뭐예요? 지구죠. 화학은 대상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물리의 대상은 뭘까? 물리는 뭘 대상으로 합니까? 여기서 많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힘이다, 운동이다, 뭐 에너지다, 뭐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연의 기본 법칙이 물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연의 기본 법칙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요. 기본 법칙이 몇 개 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F는 ma가 바로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F는 ma가 이 세상 모든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F는 MA가 자연의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럴듯해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상한데 합니까? 자, F는 MA는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M의 질량이고 A가 가속도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자연 모두를 설명하는 법칙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F는 MA, 이 운동 법칙을 F는 MA라고 쓴 거,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F는 MA 이렇게 쓴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느냐?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A에 해당합니다. X가 위치고 T가 시간이에요. 이거 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E는 뭐냐? 2번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X를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여기에 뉴턴의 운동 법칙은 바로 이런 식 속에 미분이 포함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방정식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식 속에 이렇게 미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근데 미분 방정식은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이건 그냥 방정식.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뭐 이러죠. 자,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가 몇 개 나옵니까? 근이 2개 나오죠. 2차 방정식에서는. 숫자 2개만 구하면 되죠. 3차 방정식은 숫자 3개만 구하면 되죠. 근데 미분 방정식은 이것의 풀이의 숫자가 엄청 많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은 공대 학생이니까 미분 방정식을 배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배울 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풉니다. 여기에 변수가 있는데 우리 2차 방정식 하면 변수가 x죠. 여기도 저 x하고 t가 변수인데 이 변수 중에서 독립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분의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미분에. 그래서 미분의 분자에 들어가 있는 거,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서는 시간이죠. 이게 바로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또 종속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속변수는 분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독립변수, 종속변수. 미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분모에 있는 건 독립변수, 분자에 있는 건 종속변수. 그런데 이놈의 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풀이는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거. 그래서 이런 함수는 어떻게 해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것을 무엇으로 정리한 거예요? 독립변수로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도 미분방정식인데 어떻습니까? 독립변수가 x, 위치죠. 종속변수가.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뭡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 거.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F는 MA를 푼다는 게 그냥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또는 힘을 구하는 거야.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푼다.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물체를 던지면 이놈이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이는지를 현재 어디 있는지,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 앞으로 어디 있을지를 한꺼번에 알려주는 겁니다. XT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를 아는 것인데 우리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체들이 움직이는 거죠. 물체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미리 다 알면 과거에 어땠는지 미리 어땠는지 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불화해가 측정하는 것을 오늘날 계산했다고 보여준 빨간 선이 있었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행성이 어디 있었는지 지금 다 계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500년 후에도 어디 있었는지도 지금 계산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 자연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그 전공에서 사용하는 식들이 있습니다. 그 식들은 그 전공에서 관찰하는 어떤 규칙성을 얻은 것인데 그 규칙성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본 법칙 F는 MA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뉴턴이 이 새로운 운동 법칙을 제안했을 때 17세기에 당시 사람들은 그걸 바로 이해했을까? 사실은 17세기에 이렇게 새로운 물리학을 알게 됐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뉴턴이 찾아낸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도 풀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자 내부 세계, 그 다음에 우주 전체입니다. 그래서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한 것은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근데 20세기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운동 법칙이 바로 뭐냐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양자역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잘 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보면 1925년에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 게 있어요. 그다음에 1926년에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파동역학이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양자역학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거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1926년에 알려졌는데, 자, 그래서 양자역학은 1926년에 나왔습니다. 뉴턴의 역학은 언제 나왔어요? 1687년에 나왔다면 양자역학은 1926년에 나왔는데, 오늘날에도 어떠냐? 오늘날에도 파동함수의 중추업, 이거 양자역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거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무슨 말 합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는데 양자역학, 미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관찰하기 전까지는 이놈이 A라는 상태와 B라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가 여기 살아있을 수도 죽어있을 수도 관찰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파동함수의 중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자 얽힘,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에도 이해 잘 못하는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이 양자역학에 나오는 걸 잘 이해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적용해가지고 오늘날 첨단 과학 문명이 나왔죠. 근데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은 양자역학에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 1926년에 이런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 이게 정말 미세계를 설명하는데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언제 밝혀지냐면 알파 붕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이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에 알파선 나오는 것인데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알파 붕괴는 여기 장벽 투과를 통해서 알파선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28년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2년 있다가 러시아의 갸모프라고 하는 학자가 26년에 나왔다가 28년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알파 붕괴가 일어나는 그 이치를 갖다가 쫙 설명해서 양자역학이 아주 잘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서 알려줬었습니다. 이 알파 붕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 알파선은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원자 핵 속에서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알파 붕괴인데 도대체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설명하기가 어려웠냐면, 고전적으로 보면 이래요. 여기 고전적으로 보면 거시 세계에서는 여기에 이런 장벽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 마차가 장벽의 높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이거 포텐셜 에너지 장벽입니다. 이 마차가 있는데 이놈의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끝까지 못 올라갑니다.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저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냐? 크면 여기 이렇게 뛰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장벽 투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포텐셜 장벽인데, 원자 핵 속에 알파 입자들이 이런 장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특히 전기력에 의한 장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미세계에서는 어떠냐? 자, 이렇게 포텐셜 장벽이 있다면, 이때 여기 입자가 있는데 저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크면 어때요? 더 크면 이 장벽과 충돌해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이렇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더 작더라도 양자역학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 그래서 이렇게 일부는 반사하고 근데 일부는 투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터널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장벽을 뚫고 온다. 자, 이런 것은 거시세계 뉴턴 역학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양자역학에서는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 2년 있다가 이 알파 입자가 원자역에서 나오는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양자역학의 위력을 이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어떠냐? 자, 양자역학이 나온 지 이제 얼마가 됐습니까? 1926년에 나왔는데 지금 2020년이죠. 100년이 지났죠. 이때는 양자역학을 잘하니까, 다시 말하면 원자의 성질을 잘하니까 우리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1926년, 28년 여기 겸호가 나오고 2019년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접는 텔레비전까지 나왔죠. 이 접는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의 성질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무슨 발명가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자역학을 미리 잘 계산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7세기에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 오늘날에는 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17세기에 사실은 마치 오늘날 양자역학의 파동함수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17세기에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힘은 물체가 나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멩이가 이렇게 떨어지면, 자, 그러면 그 힘을 저 돌멩이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힘을 살아있는 힘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돌멩이를 가만히 들고 있어도 막 또 힘작용하죠. 이거를 죽은 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뭔가가 저기서 빨리 막 오면 저놈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것은 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뉴턴이 프린키피아의 제3법칙을 쓴 게 바로 뭐냐면, 자, 힘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 힘의 본성, 힘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했을 때 그때 프린키피아에 나와 있는 많은 새로운 개념들을 17세기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자역학은 어땠습니까? 2년 걸려서 적용했죠. 그 다음에 몇십 년 걸려서 이제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나왔죠. 근데 뉴턴 역학은 어땠느냐? 자, 뉴턴이 어땠습니까? 1643년에 나와가지고 1643년은 뉴턴이 태어난 해입니다.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고 1727년에 죽었습니다. 80살이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자, 그런데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있던 이 내용이 실제로 적용해서 뉴턴의 역학이 정말 위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증명한 것이 뭐냐면 1705년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뉴턴 역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예언을 했냐면 혜성이 출현하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혜성이라는 건 이렇게 하늘에 꼬리를 달고 별이 갑자기 나타나요. 없던 별이 나타납니다. 이런 혜성이 나타나면 유럽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인간에게 경고장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떨었어요. 사람들이 혜성 나타났다. 언제 지금 혜성이 지금 출현했어? 그러면 유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가지고 17세기 전까지 교회에서 종칩니다. 그럼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빌었어요. 그런데 이 혜성은 한번 봤더니 한 70년에 한 번씩 나타납니다. 이것을 1705년에 헨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혜성이 출현할 때를 예언을 했습니다. 혜성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 어떻게 하면 됩니까? xt 구하면 되죠. 근데 사실은 헨리는 1758년 되기 전에 죽었어요. 1742년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1758년에 진짜 헨리가 예언한 그 시기에 그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종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더 이상 안 치죠. 이제 별은 어떻게, 혜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뻔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신이 이렇게 징벌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떠냐? 혜성이 나타나면 전쟁이 난다든가, 혜성이 나타나면 흑사병이 돈다든가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혜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흑사병도 나타나고 전쟁도 나오고 뭐 홍수도 들고 그러죠. 항상 뭐가 들죠. 뭐 혜성 나타나면 항상 뭐가 일어나죠. 네, 아무튼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게 언제입니까? 1687년에 뉴턴력 발표하고 얼마 있다가 20년 있다가 첫 번째 뉴턴력학이 정말 이렇게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네, 증거한 거. 20년 있다 나왔어요. 양자역 몇 년 있다 나왔다 그랬어요? 2년 있다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셜이라고 하는 사람. 이 허셜은 영국 사람인데 두 가지로 유명해. 뭐 이 사람은 이제 아마추어 음악가였다가 뭐 또 아마추어 천문학자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천왕성을 발견했어요. 천왕성. 이건 우연히 발견했어요. 쌍둥이별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행성, 천왕성이라는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해왕성의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800년에는 우연히 적외선을 발견합니다. 적외선. 색깔마다 온도가 있어요. 색깔마다 온도가 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가 세지는데 빨간색보다 더 멀리 가서 안 보이는 색에서도 뜨겁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적외선이라고 붙였는데 이 적외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자외선 발견을 이어집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우연히 발견했는데 요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알게 되는데 이 해왕성 어떻게 발견하게 되느냐. 뉴턴력학이 얼마나 정교한가 하는 것을 자, 이게 웅변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행성들이 운동하는데 타원궤도 돈다 그랬죠. 타원궤도 도는데 만약에 태양만 행성들을 잡아다닌다면 똑같은 타원궤도를 계속 돕니다. 항상. 그래서 견우직녀가 있으면 네, 헤어지게 되면 제자리에 기다리면 1년 있으면 반드시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만유인력은 태양만 잡아다니는 게 아니라 행성들끼리도 잡아다니겠죠. 그래서 행성들끼리 잡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축이 조금씩 회전합니다. 이거를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1년이 지나면 축이 조금씩 이동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 세차 운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0년에 한 200초 정도. 1도의 60분의 1이 1분입니다. 각도로. 또 1분의 60분의 1이 1초예요. 100년 동안에 이 축이 한 100초 정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자,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른 행성들 때문에 그 행성들이 작용하는 그런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성들의 세차 운동을 다 계산해가지고 행성들까지 계산했더니 행성들의 세차 운동을 다 설명을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뉴턴력학이 얼마나 정밀한가 정확한가 하는 것을 웅변으로 알려주었죠. 그런데 여기에 1781년 3월 13일 날 누가 허셜이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이제 뉴턴력학이 나온 지 뭐 한 100년뿐이 안 지났으니까 이때는 잘 몰랐는데 언제? 네, 1846년에 또 근 80년 지난 다음에 프랑스의 르베리에라고 하는 뉴턴력학 전공하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왕성을 보니까 천왕성이 세차운동을 하는데 이 천왕성의 세차운동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행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또 다른 행성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행성의 위치를 계산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디쯤 보면은 또 다른 행성이 하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론학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천문학자, 천문대 대장인 갈레라고 하는 사람한테 위치를 보내줍니다. 자기가 계산한 위치를. 그랬더니, 네, 여기에 1918년에 편지를 보냈는데, 1846년 9월 18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요거 닷새 있다 편지가 도착했어요. 갈레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네, 르베리에가 예언한 거기다가 망경을 딱 댔어요. 보기 시작했어요. 얼마 만에? 보기 시작하고 30분 만에 그 자리에 행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왕성 발견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뉴턴력학의 위력을 이때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근 100년 뉴턴 역학이 나오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뉴턴 역학을 정말 정밀하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양자역학과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담으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에 세차운동 하는 중에 수성의 세차운동. 수성은 어떻습니까?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데죠. 자, 이놈이 세차운동 하는데 이놈은 수성의 세차운동은 얼마 하냐면 100년에 574초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놈한테 다른 행성들의 의항을 다 계산할 것 같으면 얼마를 설명할 수가 있냐면 532초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2초가 설명이 안 되죠. 르베리에가 이것도 계산합니다. 네, 해왕성 발견하는데 재미 들렸죠. 그래서 르베리에가 어떻게 계산을 했더니 수성의 세차운동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행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해왕성은 천왕성 더 바깥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수성은 제일 가까운 데니까 수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데 네, 또 다른 행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틀림없이 있어야 되겠죠. 네, 뉴턴 역학 굉장히 정밀하니까 계산 잘할 수가 있겠죠. 이게 틀림없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름 붙이죠. 네, 이름까지 딱 붙였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성, 수성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수성의 안쪽에 벌컨, 이게 벌컨이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틀림없이 있으면 여기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네, 천문학자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네, 벌컨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태양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돌발 퀴즈 한번 해보겠어요. 네, 벌컨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중에 하나,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사실은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공전하죠. 그때 벌컨도 공전을 하는데 지구하고 공전 주기가 똑같아가지고 항상 태양 건너편에 가려서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태양 건너편에 벌컨이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것 같습니까? 네, 답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안하죠. 그리고 수성의 세차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처음에 흥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 배울 때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수성의 세차운동을 볼 것 같으면 네, 측정값은 574초고 이게 초입니다. 네, 다른 행성에 의한 거 532초고 그래서 차이가 41초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태양 주위의 공간이 휘어진 거 이거를 계산했더니 딱 42초가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이 계산을 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그래서 수성의 세차운동은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학기 그 마지막쯤에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다시 할 기회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수성의 세차운동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기원전 3세기에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는 모든 자연현상을 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견됐습니까? 네, 이렇게 굳게 믿었지만 무엇 때문에? 신과 전혀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자, 이거를 해결하다가 사람들이 면밀하게 관찰해서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찾아냈죠. 그리고 이때부터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굳게 믿었죠. 그래서 17세기까지도 천상에 속한 물체는 완전한 원동을 해야 된다고 굳게 믿었죠. 근데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몇 개 안 되는 행성들이 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죠. 자, 이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다가 새로운 자연법칙, 뉴턴의 역학이 나왔죠. 그 기본법칙이 바로 뭐였습니까? F는 ma라고 하는 이 기본법칙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 시작된 물리학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네, 자연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옳은지 틀린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죠. 실험으로 측정한 것과 법칙으로 구한 것을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확인하면 숫자로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틀리면 어떻게 돼요? 법칙 수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연법칙을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자연법칙이 말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연법칙을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학으로 된 건 어때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이해를 해야지 되죠. 그 다음에 항상 그 전 거에 뭐가 잘못됐으면 바로 수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발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온 게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 신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부터 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미 3000년 전에 동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음양오행설로 출발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음양오행설이 17세기에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세기에 중국에서 믿었던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는 어땠냐? 여전히 음양오행설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혀 변화가 없었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정교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음양오행으로 설명했어요. 사실은 이 음양오행설로 현대물리학,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도 말로 잘 설명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들었을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거 음양오행설에 다 나온다. 네. 양자역학에 나오는 거 이 음양오행설에 다 나온다. 네, 그런 또 실제로 설명하는 거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네. 그런데 음양오행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음양오행설만 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찾아내든지 음양오행설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온 다음에는 설명은 다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깨닫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음양오행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뉴턴 역학이 나오고 나서 2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땠습니까? 뉴턴의 운동법칙은 뭐예요? 딱 풀면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설명하는 거죠. 그게 미래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용했는데 이 뉴턴의 운동법칙에 들어가는 거 필요한 게 뭐였냐면 힘이었어요. 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힘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만유인력. 이건 만유인력 법칙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뭐냐? 전기력. 전기력이 우리 주위 세상에서 관찰되는 많은 자연현상을 결정합니다. 19세기 될 때까지 뉴턴이 나오고서 18세기, 19세기에 이 전기력에 대한 분야가 발전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쯤 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물리학은 완성되었다고 확신했죠. 이제 물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할 것은 없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는 물리학과를 폐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리학과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기본 법칙이 너무 간단하죠. F는 MA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들을 폐쇄하는 대학들이 생겼는데 아까 얘기했죠. BC 3세기, 17세기, 20세기 도학이 일어났다. 20세기에 되면서 무슨 중요한 일이 벌어지냐면 뉴턴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게 두 분야로 나왔어요. 하나는 양자역학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성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되면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옵니다. 이게 뉴턴 역학이 없었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나왔는데 21세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또 설명하지 못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21세기가 물리학으로서는 가장 활발하고 가장 관심이 많이 가진. 그래서 첫 번째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 주부터 물리학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2주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